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민중항쟁과 한국 현대사 아마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4.3 민중항쟁 71주년, 이번 4월 3일이 71주년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 여순 민중항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딱 일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거 올리질 못했는데 그 사이에 구독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뭐가 바쁜지 댓글에 다 일일이 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4.3 민중항쟁 2주간에 걸쳐서 하니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에 강연을 한번 갔다 왔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가는데 요거 준비한 걸 갖고 3시간이 다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는 1시간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절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제주 민중항쟁 자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4.3 민중항쟁의 가해자들, 사람들 이야기를 갖고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민중항쟁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억압받았고 그 기억을 어떻게 되살려 왔는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에 대해서 살펴보죠. 명칭이 제주 4.3 사건이라고도 하고 4.3 민중항쟁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제주 4.3 사건이라는 말을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 분들 지난 시간에 여순 사건에서도 정명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명칭을 바로잡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4.3도 그렇고 여순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중들의 주체적인 저항이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항거. 그래서 이제 그건 항쟁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 부분이 강조가 될 때는 아무래도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이라고 부르는 게 또 적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주 4.3 항쟁이 되겠고, 그 학살 쪽에 좀 방점이 찍힌다면은 제주 4.3 사건.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주 폭동, 제주 반란,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도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주 4.3 사건은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제주 4.3 사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진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관련 특별법도 제정이 됐는데요. 그 특별법이나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4.3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4.3은 48년 4월 3일에 일어났지만 47년 3월 1일, 약 우리가 흔히 4.3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4월 3일의 1년 한 달 전이었던 47년 3월 2일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년 9월 21일 제주도에 대한 토벌 작전이라고 할까요? 군경의 작전이 종료된 그 시점을 제주 4.3 사건이 종료된 시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7년 가까운 세월, 7년이 넘는 세월이죠. 7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제주라는 우리 남쪽 끝에서 일어난 남쪽 끝에 있는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죠. 제주도를 아마 항공사진이라기보다는 위성사진이겠죠. 항공사진으로는 각도가 안 나올 테고 위성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섬인데 저희가 완전히 피를 물들었었죠. 4.3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데, 저 4.3의 모국과는 4.3이란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것이라면, 또 반대편에서는
저게 그 4.3하고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북한 깃발을 이렇게 깔아놓고서 제주 4.3 반란 사건, 오욕의 붉은 역사, 저렇게 이제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탐나로 그 기록되다가 아마 고려 시대부터 이 본토에 이제 합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지와 제주 사이에 상당한 그 거리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탐나 왕국 이야기, 탐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옛날 역사를 복원을 하고 있고 요 분이 그 저 탐나의 그 시조라고 하는 이 고을라 왕, 고을라 왕을 그 형상화, 뭐 이건 사진이나 그림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상상의 그림이고요. 요거는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만든 탐나 순력도라는 지금 그 문화재청이 그 이제 문화재죠. 옛날 문화재로 탐나 순력도라고 있는데 제가 요 그림을 보고 받은 인상은 유구국하고 참 그 비슷하다. 오키나와하고 오키나와 공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주가 삼별초의 근거지가 됐죠. 이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강화에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저항을 포기하고 그 몽고한테 이제 굴복하게 될 때 강력한 저항 세력이 진도와 제주도로 그 몰려내려서 거기서 이제 그 저항을 계속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서 한번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술 먹는 자리에서 그 언제 제주도에 왔냐 얘기가 나왔는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한 4대, 5대 정도에 들어온 사람은 타지 사람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100년, 150년 정도가 된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 딴 데 웬만한 데 가면은 뭐 타지에서 왔어도 거기서 국민학교를 나왔다, 중학교를 나왔다 하면은 그 동네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제주도는 100년 갖고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제주도의 배타성이랄까? 그럼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배타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만큼 제주도가 핍박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육지 것들에 대한 경계심, 당연한 경계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각 성씨들을 보면은 입도조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입도조, 섬에 들어온 그 조상들을 각각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성씨별로 입도조를 다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역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그 이제수인난인데, 이제수인난은 부르는 명칭이 다양해요. 이 봉기의 주도자였던 이제수의 이름을 따서 이제수난이라고도 하고, 이게 일어난 게 1901년이거든요. 그래서 신축년이라서 신축밀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주도 쪽에서는 제주교난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교란 건 뭐냐면은 천주교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천주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병인 그 박해를 비롯하여 여러 명, 그 수천 명이 죽는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그건 19세기의 일이고, 이제 19세기 후반기부터 서양 세력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 천주교가 서양 세력을 등에 업고 상당히 그 세력을 떨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천주교가 그 몇십 년, 한 20, 30년 전만 해도 박해받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던 것이었다가 이제는 천주교에 들어가고 성당에 나가고 하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마침 그 천주교에 의탁을 해갖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제주도민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난을 일으켜서 천주교도를 공격한 사건이 그 이제수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천주교 측에서도 지금은 그때 그 교인들 중에 굉장히 그 잘못한 난폭한 일을 많이 한 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반성하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이정재의 시문화가 나왔으니까 당대 톱스타들이 나왔는데 흥행은 참패했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썩 재미있는 영화는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 이제 프랑스 해군이 와서 찍은 건데 프랑스 해군이 제주도에 가봤더니 시신이 이렇게 널려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근데 참 끔찍한 사진인데 보통 전쟁을 치르면 이 시신들을 수습을 합니다. 그 수습을 하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은 냄새에 역병에 뭐 아주 그 산짐승 들짐승들이 그 인육을 먹으면은 또 미친다는 그 속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샤머니즘이 상당히 셌으니까 저렇게 놔두면은 원기가 돼서 돌아다닌다 해서 전쟁 끝나면은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가릴 것 없이 시신을 수습하는 게 맞이인데 여기서는 수습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놔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순환을 처음 그 공부하게 된 게 오히려 이 현기영 선생의 소설을 통해서 변방의 우짓는 새로운 소설을 군대에 있을 때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여기 밑에 상당히 그 어떤 사진을 쓸까 하다가 아주 하이칼라 사진을 썼는데 누구냐면 대종교를 창시한 나철 선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인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인영은 원래 소론 쪽인데 뜻한 바 있어서 노론계의 그 대신이었던 김윤식이 귀향을 올 때 거기 따라와서 김윤식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제주 그에서 벌어졌던 신축 교환, 제주 교난을 생생하게 겪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그 김윤식이 귀향 풀릴 때 같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 머리를 깎고 그 양장을 하고 그래서 민족주의자가 돼서 이분이 종교 지도자였지만 또 굉장히 세게 활동을 한 게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여의치 않으니까 대종교를 창시하게 되는 그 파란만장한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에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도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해녀들의 투쟁이죠. 해녀들의 항일운동. 제주도가 아주 그 항일운동도 굉장히 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쟁의 전통이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일본군이요. 제주도에다 군사기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병력도 많이 가져오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에서의 아주 유충지이기 때문에 이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동굴도 많았지만 인공동굴을 굉장히 많이 뚫었습니다. 일본군도 많이 주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이 군사기지들, 동굴들 그리고 또 여기저기 터져 있었던 자연동굴들이 제주 4.3 항쟁에서 어떤 일종의 근거지가 됐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밀집된 게 군사화된 경험이 이 제주 4.3을 좀 에스컬레이트 했는데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그 군사기지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그 하나를 잘 개발해서 제주 평화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평화박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약간 결은 좀 다른데 그쪽은 조금 상업적인 그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지에 가면은 제주도에서 일본군의 어떤 그 군사기지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군 제58군의 배치 개념도. 그래서 여기 이제 주 저항진지, 전진기지, 위장진지, 특공진지. 특공진지라는 거 가미가제 출격하는, 훈련하고 출격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진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군사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소련이 참전하면서 일본이 조기 항복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는데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그런 군사화의 비극은 한국 전쟁에서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